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집안의 텔레비전과 냉장고, 출퇴근할 때 타는 전기차와 지하철, 이 안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실버, 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그냥 반지나 목걸이 정도로 떠올리시지만 요즘 경제에서 은은 완전히 다른 급의 존재가 됐습니다. 없으면 산업이 멈춰버리는 수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 가격은 온스당 $80 선을 넘나들며 폭등했고 연간 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금보다 더 미친 움직임을 보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에는 중국이 서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은이 약 60에서 70%를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은을 마음대로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밸브를 잠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연간 80톤 이상 생산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한 기업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의 중소업체는 아예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공급의 절반 이상을 쥔 나라가 갑자기 수도꼭지를 조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굳이 복잡한 경제학을 몰라도 감이 오실 겁니다. 가격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은 가격은 미국과 유럽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재빨리 싸게 사서 중국에 되파는 움직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은일까요? 왜 구리도 아니고 리튬도 아닌 은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잘 통하게 해주는 금속이 바로 은이기 때문입니다. 구리와 금보다도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자제품은 은 없이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회로 기판에도 은이 들어가고 5G 기지국과 서버 장비에도 은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의 혈관 같은 금속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인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이 약 70% 정도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량 한 대당 대략 20에서 50g 정도의 은이 쓰이는데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은 수요는 직선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훅훅 올라가게 됩니다. 태양광 패널은 어떨까요? 빛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 부품에도 은이 얇은 선 형태로 코팅돼 있고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태양광을 늘릴수록 은 소비도 같이 튀어오릅니다. 문제는 수요만 저 멀리 앞질러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급도 같이 늘어나면 괜찮은데 실제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은 수요는 1년에 무려 12억 온스를 훌쩍 넘겼습니다. 반면 공급은 약 10억 온스 수준에 그칩니다. 매년 수천만 온스가 부족한 구조입니다. 은 시장은 벌써 5년 이상 계속 공급 부족 상태이고 2025년에는 부족분이 2억 온스 안팎까지 커졌다는 추정치도 나옵니다. 창고 재고도 빠르게 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거래소와 런던 보관소의 실버 재고는 2020년 이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일부 창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수출 제한까지 겹치니 시장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략 물자의 무기화다. 실제 분위기도 그에 가깝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분명합니다.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이상을 만들고 전기차와 배터리도 대량 생산하는 나라가 은을 자기 나라 안에 묶어두면 경쟁국들을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은을 공급하면서 해외 기업에는 높은 가격과 불안한 공급을 떠넘기는 전략, 자원 민족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최근 이 상황은 좋지 않다. 은은 수많은 공정에 꼭 필요하다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전기차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은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초고속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고성능 전력 장치 안에 은이 촘촘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연산 능력은 몇 년 사이 수천 % 단위로 뛰고 있고 그만큼 물리적인 서버와 케이블, 전력 인프라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은이 얇게 깔려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런데 공급 쪽을 자세히 보면 은 광산은 의외로 주인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의 70% 이상이 다른 금속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구리나 아연을 캐다가 덤으로 따라 나오는 게 은이고 순수하게 은만 캐는 광산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은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구리나 아연 수요가 같이 늘어나야 부산물인 은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 광산을 처음부터 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을 탐사하고 허가를 받고 채굴 설비를 갖추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는 해마다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면 쉽게 돈을 빼버립니다. 광산 회사 입장에선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급은 묶여있고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재고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가격입니다. 2025년 은 가격은 온스당 $80를 넘어서는 순간도 있었고 하루 사이에 10% 넘게 올랐다가 다시 10% 넘게 빠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차트로 보면 아직 과거 기록에 완전히 근접한 수준은 아닙니다. 1980년 고점을 물가 반영으로 환산하면 더 높습니다.
당시 은 가격은 온스당 $50 근처까지 치솟았는데 당시 물가를 오늘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50 이상이라는 분석이 많이 인용됩니다. 이 말은 지금의 $70에서 $80 가격이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은이라는 자산이 원래 이 정도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떨어질 때도 남들보다 먼저 깊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과하게 오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을 하나의 참고지표로 자주 봅니다. 이른바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는 것인데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 보는 지표입니다. 최근 이 비율은 대략 6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60은 둘 사이가 대략 균형이 잡힌 구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구간,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은이 너무 비싸진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장기적인 감각을 잡기 위한 참고일 뿐입니다. 지금처럼 수급이 크게 틀어진 구간에서는 과거 평균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밥값이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전기차 가격과 태양광 설비 비용, 각종 전자제품과 서버 장비의 가격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원가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은 은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인프라 비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은을 조금이라도 덜 쓰려는 기술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이나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전기 전도성만 놓고 보면 아직 은을 완전히 대체할 완벽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섞어서 사용 비중을 줄이는 정도가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은을 사야 하나?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은은 결코 전 재산을 올인할 만한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변동성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은은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보다는 한 번씩 크게 튀어 올랐다가 몇 년씩 지루하게 쉬어가는 사이클을 반복해 왔습니다. 1980년에 고점에 샀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본전을 회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은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요즘 환경이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AI 인프라라는 새로운 구조적 수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은을 포트폴리오의 양념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만 배정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리스크와 기회를 함께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5%에서 10% 안쪽 정도를 금과 은 같은 귀금속에 나눠 담는 식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주식과 채권이 중심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빠르게 돈 벌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야 변동성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은을 살 때 선택지도 다양합니다. 실물 은화를 직접 보관할 수도 있고 ETF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광산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과 매매가 번거롭고 매수-매도 스프레드가 큰 편입니다. 장기 보관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ETF는 주식 계좌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물이 보관돼 있는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 주식은 은 가격이 오를 때 레버리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경영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까지 함께 떠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내가 왜 은을 들고 가는가에 대한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오른다니까 따라가는 식은 위험합니다. 앞으로 외서 10년을 바라볼 때 은 시장에는 몇 가지 큰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의 부족 상태가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태양광과 풍력 투자가 계속 확대되며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흐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공급은 구조적으로 크게 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은 레벨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둔화와 기술 변화가 은 수요를 잠시 눌러주는 경우입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목표에 못 미치고 대체 소재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은 가격이 지금 수준보다 꽤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변동성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변수입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이 생각보다 강하게 오래 유지되거나 다른 산유국들도 자원 통제를 본격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 불안 심리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뉴스 하나에 시장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섞여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단정적으로 은은 무조건 오른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기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은은 기대 수익이 높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혹시 모를 인플레이션과 통화 혼란에 대비한 옵션입니다.
경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은은 점점 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 귀금속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도 은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을 공식적인 중요 광물 목록에 올렸습니다. 기업들 역시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고 재활용 기술에 투자하고 대체 소재 연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금속 하나가 내 삶의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과 주식만 보던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물 자원과 공급망이라는 조금 더 넓은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위기를 볼 때 관점이 달라집니다. 당장 은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버라는 자원을 둘러싼 세계의 힘겨루기를 이해하면 뉴스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기준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은 가격이 급등했다는 기사만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왜 수출을 조이는지, 재고는 왜 줄어들고 있는지, 전기차와 태양광, AI가 수요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있는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 포트폴리오에서 은은 어느 정도 비중이 적당할까, 나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숫자보다 마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을 남들 때문에 들고 있으면 출렁일 때마다 불안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를 알고 들어간 자산은 일시적인 조정을 보더라도 내가 세운 가설이 깨졌는지 아닌지 차분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버 자체에 대한 단기 매수 신호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함께 이해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은은 지금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전기차와 태양광, AI 인프라를 움직이는 산업의 혈관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덕분에 계속 늘어나는 방향이고 공급은 광산 구조와 규제 때문에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수출 규제와 각국의 자원 전략이 겹치면서 은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한 변동성과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은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신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지 단기간에 부자가 되게 해줄 마법의 티켓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은이라는 금속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고 내 삶과 얼마나 연결돼 있는지 이해하기. 둘째, 공급과 수요, 그리고 중국 같은 주요 플레이어의 정책 변화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기.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 투자 원칙 안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귀금속 비중을 정하고 나머지 자산과의 균형을 꼭 함께 고려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은 가격이 또 한 번 출렁일 때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훨씬 커지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속 하나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우리의 전기요금과 투자 수익까지 조용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결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우리 예상을 계속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적어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은에 대한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 지도를 조금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